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대접하는 것이 가장 달콤하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견딜 수 없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괴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고 당신의 노력을 가로채고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인물에게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한 사람의 실화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년 동안 참고 견디며 칼을 갈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회사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녀의 완전한 몰락이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치밀했던 복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부장. 입사 10년 차 영업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둔 인물이었죠.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고 농담을 주고받던 목소리는 즉시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는 남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능력, 임원진과의 두터운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제압하는 카리스마.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았고 격려보다는 압박이 일상이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녀를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입사 3년 차 대리, 이름은 김민서라고 하겠습니다. 영업팀 소속이었고 최수진 부장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이었죠. 제가 최 부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는 용기나 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는 이미 그녀에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녀와 부딪힌 건 제가 입사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입이었지만 꽤 괜찮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팀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민서 대리 괜찮은데요? 하며 긍정적으로 봐줬죠. 그런데 최 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 대리,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2년 전에 다른 팀에서 실패한 방식이에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감으로 기획서를 쓴 거예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전략은 제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것이었고 과거 사례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할 용기는 없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흠을 잡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정도 퀄리티로 고객에게 보여줄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준비가 부족해 보이네요.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김 대리는 아직 멀었어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녀가 제 성과를 가로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공들여 따낸 대형 거래처가 있었어요. 처음 미팅부터 제안서 작성, 프레젠테이션까지 모두 제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였죠. 계약서에 사인을 받던 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번엔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전사회의에서 그 성과는 최수진 부장의 리더십 아래 팀이 이룬 성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 부장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 개인 플레이는 팀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저를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저 그녀의 성과를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욕, 뒤에서 속삭이는 험담, 승진 탈락,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순간을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뒀죠. 사람들은 제가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부장의 압박에도 꾹꾹 참고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라고 여겼죠. 맞습니다. 저는 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자라고 있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그 칼을 꺼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환점은 한 번의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팀 전체 회식이었어요. 분기 실적이 좋아서 최 부장이 한턱 낸다며 근처 고깃집을 예약했죠.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사람들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반대편에서 몇몇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부장님,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한 선배가 물었고 최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술잔을 비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좀 그래요. 우리 남편이 요즘 외로워하나 봐요. 그 말은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이, 부장님 바쁘시니까 그런 거죠 하며 넘겼고 곧 화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롭다. 남편이 외롭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최 부장의 남편에 대해서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죠.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본 적도 있었는데 평범하게 생긴 4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남편.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워커홀릭이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일하고 저녁 약속보다 회사 일정을 우선시하는 사람.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은 아마도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을 겁니다.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겠죠. 아내는 성공했지만 자신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 아내의 그늘 아래 가려진 존재.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 선을 넘는 일이라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굴욕이 제 양심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이 제게 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재생됐어요. 그녀의 차갑고 비웃는 표정, 제 노력을 짓밟던 말투, 제 성과를 가로채던 순간들. 그녀도 약점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 남편의 이름은 박정우. 나이는 43세, 이응전자 부품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SNS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지만 가끔 등산이나 사진 관련 게시물을 올렸어요. 프로필을 보니 평범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는 사진 촬영과 등산. 좋아하는 음악은 재즈. 최근 게시물 중에는 혼자 찍은 풍경 사진이 많았고 댓글도 거의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SNS구나. 저는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면 의심받을 것이고 너무 우회적이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박정우 씨를 본 겁니다. 최 부장이 회의 중일 때였는데 그는 혼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마 근처에 업무차 들렀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정우님 맞으시죠? 최수진 부장님 남편분이시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맞는데요. 혹시 수진이 회사분이세요? 네,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서라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정중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부장님께 늘 신세를 지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드리고 싶어요.
부장님께 직접은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몇 차례 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퇴근 시간대에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 라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서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으로 이어졌죠.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저희 팀에서 가장 실적도 좋으시고. 그렇죠. 집에서는 좀 무서운 편이지만요. 정말요? 회사에서도 카리스마 넘치시던데.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최 부장을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그녀가 얼마나 일 중심적인지, 얼마나 집을 비우는지를 슬쩍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외롭긴 해요. 수진이가 워낙 바쁘다 보니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어요. 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이해는 하죠. 수진이가 일을 좋아하니까. 근데 가끔은 그냥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감하는 표정으로, 때로는 작은 미소로 그가 말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세 번째 만남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서 씨는 참 얘기하기 편한 것 같아요. 회사 사람인데도 편하네요. 그런가요? 저도 정우 씨랑 얘기하는 거 편해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회사를 벗어나 취미, 관심사, 일상으로 확장됐어요. 그가 좋아하는 사진 이야기를 하면 저도 관심 있는 척 들어줬고, 등산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제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카페 갈 건가요?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오늘 찍은 사진인데 어때요? 메시지는 점점 잦아졌고 내용도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가 저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정우 씨랑 얘기하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민서 씨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카페에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카페 안에는 우리 말고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민서 씨, 네, 이상한 말 같지만 아내한테는 이런 얘기 못 해봤어요. 무슨 얘기요? 제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힘든지. 이런 것들요. 수진이한테 하면 그래서 로 끝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카페 말고 좀 더 편한 곳에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분위기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민서 씨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달려졌어. 어떻게요?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는 것 같아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이었습니다. 명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았고 죄책감보다 욕망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척했지만 사실 흔들린 건 그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저는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자료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USB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박정우 씨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 호텔 영수증 사본, 우리가 함께 있었던 시간대를 정리한 타임라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실행해야 할까? 양심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최 부장이 저를 괴롭혔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제 노력을 짓밟았던 순간들,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던 회의 시간들, 제 성과를 가로챘던 순간들,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 최 부장이 보였던 무관심한 표정. 나는 피해자야.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최 부장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저는 그저 반격하는 것뿐이라고. 결심을 굳힌 저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VPN을 사용했고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에는 최소한의 문장만 넣었습니다. 최수진 부장님의 남편 박정우 씨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냅니다. 첨부 파일로는 선별한 메시지 스크린샷 5장, 호텔 영수증 2장, 그리고 박정우 씨와 제가 함께 찍힌 사진 1장을 넣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었죠.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클릭하면 끝이야. 되돌릴 수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회사 메신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평범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고 최 부장은 여느 때처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일했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못 봤나?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갑자기 회의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나 봐요? 급한 전화 온 것 같은데. 1시간쯤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이 복도에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더라. 임원실로 급하게 들어갔다더라.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었다더라. 저는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부터 상황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최 부장은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다고 했죠. 그 사이 소문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더라. 별거 중이라더라. 집안 문제가 심각하다더라. 2주 뒤 최 부장이 복귀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체중도 많이 줄어 보였어요.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 부장이 팀장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원 승진은 물론 물 건너갔고 평직원으로 강등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가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그녀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고 후배들도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회사를 떠난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어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외근이나 회의로 자리를 비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박스에 개인 물품을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 액자, 서랍 속 화장품,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표창장들. 모든 것이 작은 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잠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원망? 후회?
아니면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모르는 혼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최 부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사무실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겠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빠르게 메워졌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왔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회의실의 공기도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리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최 부장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조용한 사람이 꼭 약한 건 아니라는 것을. 참는 사람이 꼭 무력한 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아무도 제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익명의 이메일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박정우 씨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 부장 좀 안 됐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잖아. 에이,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인과응보 아니야? 그래도 가정이 깨졌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듣기만 했죠. 양심의 가책이 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제가 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최 부장은 3년 동안 저를 짓밟았습니다. 제 자존감을, 제 노력을, 제 가능성을. 그녀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균형을 맞춘 것뿐입니다. 며칠 전 박정우 씨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서 씨,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 망가뜨린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연결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관심을 갈구하며.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오늘도 저는 평범하게 출근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하고 참는 사람과 참았다가 반격하는 사람. 저는 후자였을 뿐입니다. 최 부장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의 복수가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선택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와 놔주는 것이 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